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7강 시작합니다. 자, 7강은 글이 길지 않아서 한 강 혹은 두 강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가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 관념의 구체화예요. 자, 그러면 화자는 독자들에게 뭔가 화자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법 중에 하나죠. 그 표현법, 주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생각하는, 화자가 생각하는 뭐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 관념적인 대상들을 시각화하거나 혹은 촉각화하거나 미각화하거나 후각화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추상관념의 구체화라고 하죠.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상관념의 구체화라고 해요. 자, 만약에 추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관한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미 오신 날 밤에 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이 시간을요, 어떻게 했어요? 한 허리를 딱 잘라서 이불 아래 넣는데요. 한 허리를 베어내어 이불 아래 넣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추상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보관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허리 베어내서 보관하겠다라고 말했죠. 그죠? 이것은 바로 추상관념의 구체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슬픔, 우정, 기쁨, 사랑, 역사,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관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하여 청각으로, 시각으로, 미각으로, 후각으로, 촉각으로. 그래서 추상관념의 구체화, 형상화라고 해요. 추상적 관념은 비가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시로 표현해. 가시, 눈에 보인다 그러면 추상관념의 시각화에 해당하는 거고,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은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관념의 형상화, 구체화라고 해요. 그럼 시각도 구체화, 형상화에 포함도 되고 가시화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1번 볼까요?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 속성 등을 자기 관점에 따라 변화시키는 기법을 뭐라고 그래요?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요. 원래 그죠? 이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인데 자신의 관점에 따라 변화시킨 것, 주관적 변용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변용은 추상관념의 구체화 와 일치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중 주관적 변용이 쓰인 것을 찾아볼까? 라고 했어요. 1번 시간을 박스에 넣어 보관하겠어. 그러면 시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화자가 주관적으로 변용한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비가시적인데 박스에 넣어 보관하겠다. 그러면 가시적인 것이 되니까 맞는 말. 나는 해를 붙잡아 못 잡아요. 그런데 시간을 흐르지 못하게 하겠어. 이것도 주관적 변용,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 형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나는 온 산을 물로 둘러서 라운딩 하겠어. 이것도 뭐죠? 산을 물로 자신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꾸죠. 그래서 이 산이라는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용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옆방에는 달과 바람이 룸메이트로 함께 살아. 이거 뭐죠? 달과 바람이 옆방에 함께 살아. 이거는 역시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에요.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다 주관적 변용, 추상관념의 구체화 들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이 황진의 시주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요. 한 허리를 베어낸다는 게 시간을 자른다는 얘기죠. 시간을 자른다.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시간을 한 허리 베어 반으로 뚝 잘라. 춘풍 이불 아래, 그러니까 봄바람 이불,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곳에 넣었다가 서리서리 음성상정어네요. 차곡차곡이라는 말이겠죠. 차곡차곡 넣었다가
어론님은 사랑하는 님이에요. 사랑하는 이미 오시는 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굽이굽이 굽인데 굽이굽이는 뭘 말해요? 구부러진 모양을 말하죠. 구부러진 모양. 그러니까 길게 펴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의 시간을 자르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이미 없어서 외롭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짓달은 굉장히 긴 밤인데 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요. 그래서 시간을 잘랐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 아주 길게 펴겠다 라는 아주 시적인 거죠. 아주 시의 표현이 훌륭합니다. 아름다워요. 게다가 서리서리 구비구비와 같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죠. 음성 상징을 통해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아주 생동감 있게 아주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시죠. 이게 바로 추상관념의 구체화가 대표적으로 잘 쓰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편다고 했고 시간이라는 것을 넣는다고 했고 시간이란 것을 자른다고 했으니까요. 시간을 편다, 넣는다, 자른다, 넣는다, 편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추상관념의 구체와 시간의 주관적 변용이 아주 잘 드러난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문제가 나와 있나 볼까요? 2번. 위 시는 시간을 자른다는 표현을 통해 발상의 참신함을 보여줘요. 발상의 참신함이 뭐예요? 아주 기발하다 라는 얘기죠. 창조성이 뛰어나다. 이런 기법을 무엇이라고 해요?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 추상관념의 구체화라고 하죠. 감각의 전이는 아니죠. 감각의 전이는 공감각적 심상을 말하죠. 공감각적 심상은 뭐야? 시각의 촉각화, 촉각의 시각화. 파란 울음을 울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죠.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건 울음인데 이 울음이라는 청각을 파란이라는 시각으로 바꾸어서 표현했어요. 이것을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 여기서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다음 진술을 읽고 추상관념의 구체어가 사용되었나 그렇지 않았나를 판단해 봅시다. 3번 볼게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자, 뭐가 피어서 졌대? 부지런한 계절은 뭘 말할까요? 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광음은 뭐야? 시간의 흐름.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 광음. 여기서 광음은 시간의 빠름을 나타내. 끊임없는 광음은 시간의 빠름, 시간의 경과, 시간의 빠름을 뭘로 표현했어요? 끊임없는 광음, 시간의 경과, 시간의 빠름을 꽃이 피어서 진다라고 뭐 한 거예요? 시각화한 거죠. 그래서 얘는 시간의 시각화. 꽃이라는 꽃의 피고 짐으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주관적 변용,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사용된 거고요. 동짓달, 기나긴 밤, 시간이죠. 을 한 허리 베어낸다. 한 반동을 딱 잘라. 그래서 자른다. 라고 시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 추상관념의 구체화 맞고요. 마음의 무거운 추를 달고, 마음의 무거운 추는 뭘 말할까요? 뭔가 부담 혹은 스트레스, 억압 이런 거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담, 억압, 슬픔 이런 것을 단다고 시각화 표현했어요. 그래서 맞죠. 슬픔의 시각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아이는 뭐뭇이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무슨 법이에요? A는 B다. 은유법이죠. 추상관념은 없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야? 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추상관념의 구체화 혹은 자연물의 주관적 변이가 없는 거죠. 마음 허공에 등불을 펴고
마음 허공이 뭘까요? 마음은 안 보이죠. 마음 허공 한복판에 등불을 편다. 마음에 불을 켠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에 희망을 갖는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관념의 구체화 맞고요. 주관적 변용 맞고요. 8번. 감정이입에 관한 것인지 객관적 상관물에 관한 것인지 밝혀보자. 자, 요 문제를 풀려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란 뭐라고 했어요? 화자에게 어떠한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했죠. 화자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감정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대상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첫째, 감정이입, 둘째, 대비, 세 번째는 부각, 심화, 강조인데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촛불이 운다. 그러면 저 촛불이 운다고 했어요. 나의 감정이 이입된 거죠. 그러면서 저 촛불을 보고 나의 감정이 더 심화되었죠.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두 번째, 대비.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지금 외로운 상태에 있는데 저기 암수사로 서로 정다운 깨꼬리를 보고 내가 더 외로워졌어. 대비고요. 부각, 심화, 강조는 이입도 아니고 대비도 아닌데 그냥 화자의 주관을 개입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배가 그냥 있는데 빈배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런 것을 우리는 부각, 심화, 강조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투입됐다. 이건 뭐예요? 감정이입까지 있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감정이입까지 있는 거고, 대상과 화자의 감정이 일치하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감정이입까지 있는 것이 되겠죠. 또 정서를 유발시키는 사물, 정황, 사건,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감정이입은 없는 거죠. 빈배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황량한 벌판. 빈배, 황량한 벌판. 왜 그럼 이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냐? 그냥 배는 배일 뿐이고 벌판은 벌판일 뿐인데 화자가 그것을 보고 황량하다고 느꼈고 비었다고 느꼈으니까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배라고 표현했으면 화자가 외롭구나. 황량한 벌판이구나 라고 표현했으면 화자가 지금 쓸쓸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11번 구체적 사물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간접적 정서를 환기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이 구체적 감정은 불러일으킨 것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입까지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중요한 단원, 중요한 파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하고 있죠? 객관적 상관물. 고1 내신에서는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예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작품의 예를 통해서. 맷버들 가려 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홍랑이라는 기생이 쓴 시예요. 시조니까 제목이었고요. 시조는 앞에 있는 두 음보가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홍랑의 맷버들 가려 꺾어라는 시조를 보겠어요. 왜 시조라고 단정했습니까? 세 줄로 이루어졌고 3, 4조이고요. 그 다음에 종장 첫 음보가 3음절이죠. 그래서 시조라는 것을 알았죠. 맷버들 가려 꺾어 보냅니다. 임에게 라고 했어요. 맷버들은 뭐예요? 버드나무 가지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님에게 보낸대요.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왜 그럴까요? 화자와 임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버드나무 맷버들이라도 꺾어서 보내겠다. 그러면 이 맷버들은 뭐예요? 맷버들을 보고 나를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맷버들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소재겠죠. 간밤에 새잎이 나거든 날인가 여기소서. 자, 내가 나뭇가지를 보내면 님이 잘 심어두고 보다가 거기에 새잎이 나면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자와 맺버들은 동일시 되는 대상이 될 거고, 이 맺버들은 화자에게 객관적 상관물이 될 거죠. 그 다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남았느냐. 이 빈배는 그죠. 내가 보니까 빈배만 있어. 나는 지금 외롭다는 거죠. 외로움의 정서를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님은 잃고 서러운 풀빛. 풀빛이 서럽다고 했으니까 풀빛이 서러워 화자의 감정이 서러운 거죠. 얘는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이니까 화자와 동일시되는 소재겠죠.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으니까 감정이입이고, 이 감정이입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그죠? 감정이입 됐고요. 그 다음에 펄펄 나는 척 꾀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라고 했으니까 꾀꼬리는 정답고 외로워 나는 이내 몸을 니와 함께 들어갔고, 그래서 이 꾀꼬리는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심하는 대비의 소재다. 대비. 꾀꼬리는 정답고 나는 외로우니까. 그래서 화자와 대조되는 소재. 대조, 대비 같은 말. 다음 16번. 내 님을 그리워서 운이 나니. 나는 님이 그리워서 울고 있거든요.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그래서 산 접동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네요. 그죠? 접동새도 울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천만리 머나먼 길 고님과 이별하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았는데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울며 밤길을 간다. 누가요? 물이. 그러니까 이 물에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거죠. 물이 실제로 울며 가진 않을 거니까요. 나의 감정이 슬프니까 물도 슬퍼서 울고 간다고 했어요. 화자와 동일시되는 감정이입 이 될 거고요. 다음 시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는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니 우리도 저 촛불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겠구나. 나도 저 촛불과 같이 속 타는 줄 모르는데 방 안에 켜있는 저 촛불 이별해서 눈물 지고 있네. 이것은 감정이입이죠. 화자예요. 촛불에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거니까 이 촛불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19번 달아 높이금 도도셔 달림이시여 라고 했죠. 하는 높임의 혹적져서 달림이시여 높이금 높이 그러니까 이 높이는 강조의 전미사라고 했어요. 어기야 머리금 비춰오시라. 어기야는 그냥 감탄사. 멀리 비춰주세요. 멀리 비춰주세요. 여기서 다른 기원의 대상이죠. 화자의 감정이 투영됐나요? 맞죠.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었어요. 대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달은 기원의 대상이다. 자, 우리 달 여기서는 기원의 대상. 자, 그 다음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내면화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낸 자연물. 내면화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낸 자연물. 내면화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낸 자연물. 바로 뭐가 될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객관적 상관물을 모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자, 주체가 뭐예요? 강바람이 떠내려간대요. 또 흙이 풀리는 냄새가 있대요. 그럼 화자는 지금 강바람 근처에서 강바람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네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렀다고 했으니까 화자가 지금 울고 있나 봐요. 화자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강바람에 투영한 거죠. 그래서
산짐승이 바로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객관적 상관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산짐승이 운다 그랬으니까 감정이입이 될 거고요.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내려간다. 얼음장이 울면서 내려가요. 울멍울멍 우는 소리를 흉내낸 음성 상징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이죠. 얼음장이 울며 내려가니까요. 다음 진종일 하루 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화자는 지금 냇가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뭐 이런 이유에서겠죠. 어쨌든 이 강가에서 강바람 소리를 듣는데 산짐승이 우는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강바람 속에 강바람은 또 얼음장이 울며 내려가. 겨울인가 봐요. 하루 종일 나룻가에서 서성거린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여기 그러니까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해. 행인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행인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지난날의 꿈. 과거를 그리워한다.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추측할 수 있네요. 양귀비 끓여다 놓고 차예요. 차.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을 지은다. 자, 주인집 늙은이는 어떤 뭐 주막이나 뭐 여관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 짓고 있는데 아까 화자도 지금 뭐 눈물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집 늙은이와 화자는 뭔가 공통점이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간간히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자, 잔나비가 운다고 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고요. 또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바람이 설렌다 라고 했으니까 바람은 뭔가를 기다리나 보죠.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4개 있어요. 다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 즉 화자의 정서를 내면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낸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산짐승이 운다고 해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닙니다. 모든 문학은 화자 혹은 서술자의 감정,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르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이 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분석을 해본다면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화자는 지금 강가 막 한참 서성이다가 어디로 갔어요? 주막으로 이동하며 뭔가 그리워하죠. 그런데 제목이 뭐야? 고향 앞에서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함. 근데 고향 앞에 있는데 왜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자, 고향을 오긴 왔는데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고 있고 주인집 늙은이는 이 고향인데 뭐예요? 이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과 달라진 고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기간이나 혹은 후가 되겠다. 그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들은 간도로 많이 유랑을 갔다가 해방이 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향은 옛 고향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겠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은 실제 고향이 맞지만 그 정서, 예전의 분위기는 사라진 고향에서 느끼는 서글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서는 아마 안타까움이 될 거고요. 태도는 비판적 태도죠.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럼 주제는 예전과 달라진 현재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살펴봤어요? 객관적 상관물. 산짐승이 온다, 얼음장이 온다, 잔나비가 온다, 바람이 설렌다. 그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었네요. 자, 그 다음 20번까지 했는데요. 21번부터는 2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